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간경제 라이브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옆에는 먼니투데이 방송 박민영 앵커 방금 방송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밴드님, 진아님, 앞서 생방에서도 봤는데 제가 로그인이 안 돼서 채팅창에 못 들어갔었어요. 여기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냥 좀 몸이 아팠고요. 시장이 아프니까 힘도 좀 없었고 이제 악플도 있고 이러니까 심리적으로 별도 있고 요새 멘탈을 좀 이제 가다듬는 네. 그런 그겁니다. 요새 단주였습니다. 박 앵커가 그 악플 때문에 은근히 신경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한 어제도 번씩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약간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분들을 모르잖아. 근데 그분들은 나를 아시잖아. 그래서 마주치다가 길 가다가 이렇게 한 대씩 쥐어 박힐까 걱정도 되고. 아이 그런 거 하려고 진원님, 네, 맞아요. 제가 방송 중에는 나시를 입고 있었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목 뒤로 바꿨어요. 혹시 격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병재님은 다 음. 듣고 계셨어. 마이크 마이크 소리가 소리를. 마이크가 꺼져 있었습니다. 13년 차 경제방송 앵커가 마이크를 끄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죠. 보통은 이렇게 방송사에 가면 이렇게 해서 주시는데, 저희는 방송사가 아니잖아요. 네. 오, 주연 선배! 조은 선배 지금 방송 안 하세요? 지금 잠시 휴식 시간에 짬을 내서 들어와 주신 거죠. 조만간 가겠습니다. 그 얘기 벌써 몇 년째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전 지난주 갔다 왔는데. 첫눈이 내리기 전에 우리 봐요. 지현 선배. 네. 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기 왜요? 싫은데요. 오늘 여러분은 뭐 거래합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중앙경제 라이브 보고 자체 마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정말 어떤 대응이 맞는지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증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국채금리. 저희 네.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10년물 국채금리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내 뇌리 속에는 아직도 뭐 3.6이냐 4를 넘네 만에 3.7, 3.8 막 그걸로 이제 총각을 다투는 그때가 있었는데 야 이제 5%를 넘네. 그런 얘기 하잖아. 이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JP 모건의 수장. 네. 그는 5에서, 대수죠. 5에서 7 가는 건 지금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라고 코멘트 했던 것도 문득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일단, 망한다고. 네, 그런 얘기 지금은 했었는데. 정말 5를 넘겨왔으니 걱정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들 일전에 10월 초에도 와서 이제 몇 가지를 짚었었고요. 네. 지금 그렇잖아요. 단기물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에 조금 베팅이 되고 장기물 같은 경우는 경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경기가 좋을 것 같으면 채권 쪽에서 빠져서 주식 쪽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장기물의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었다면 이게 과거에 국채금리 상승의 요인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공급과 수요 논리에 의해서 명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국채를 많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모두 지원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지원안을 이제 의회에 네네. 신청하겠다라고 얘기를 꺼내면서 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 적자 충당을 위해서 국채 발행을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걸 뜻하고 네. 국채를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받아주는 쪽이라도 좀 탄탄히 있으면 좋은데 지금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본인 환율 방어하려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뭐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과거에 큰 손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때문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속도가 꽤 빠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시장을 압박하면 달러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국내 당연히 환율적으로 수급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중동의 불안까지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 석유 수출을 이제 무기화하고자 하는 움직임들 일부 나오니까 이게 또 물가 부담되고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도 금리 올릴 것 같아라고 어제 한국은행 측에서 매파 동결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이 압박됐고 이 가운데 테슬라, 엔비디아 못 버티고 있고요. 뭐 실적 쇼크든 대중 규제든 중국장 내려가죠. 홍콩장 부서지고 있죠. 이러니까 시장이 기댈 요소가 별로 없다. 근데 이제는 한 2달 세게 맞았잖아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느낌이니까 이제는 좀 아프지도 않은 느낌이에요. 그냥 뭐 이러다 언젠간 바닥 오겠지. 약간 이 느낌으로 조금 나름의 자포자기 심정도 살짝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미 자포자기 했는데요. 저는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링걸 좀 꽂아드려야겠는데.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아, 아니 근데 많은 손실이 있으셔요? 이렇게 안색이 너무 안 좋으셔서 그냥 걱정되네요. 제 손실은 시장과는 무관합니다. 되게 신기하게 마이너스 50에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무관한데 아무래도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누군가는 뭐 선을 긋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지지선이나 아니면 저항선이나 뭐 그런 걸로 예측을 하겠는데 실제로 어떤 수요 공급 차원에서의 문제다 보니까 거기에 전쟁까지 겹쳐 있으면 얼마나 이 오름세가 이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그 전쟁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신청할지 대략 나올 테니까 그러면 국채 또 찍어내겠죠? 사준 사람은 또 없겠죠? 5.3% 정도 갔다가 꺾였으면 좋겠다. 아니, 5%인데도 사주는 네. 쪽이 없다라는 게 진짜 상황이 뭐 어떤 건지 진짜 좀 감각적으로 무감하게 만들어지.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 음. 소매 지표 다 잘 나와. 음. 뭐 고용 지표도 괜찮아. 음. 그런데도 이래. 오늘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어지지? 왜 이렇게 맞대지 오늘 시장? 너무 힘 빠진다. 저는 약간 지금 이쪽에 기빨리고 있어요. 이쪽이 너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약간 리트머스 종이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주변 환경에 감정적인 이제 영향을 좀 받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거의 거의 대공황 수준의 느낌을 근데 보이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좋은 점 하나 있네요. 뭐요? 카즈님이 오셨어요. 카즈는 쉬는 날이라 오늘 금요일 쉬는 날이라 라방 보러 오셨다고. 시장 이게- 분위기와 함께 바꿨네, 카즈님을. 그러게요. 카즈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참 네. 우울합니다. 다른 얘기하자. 그래요. 좀 더 우울한 얘기로 가보면 더 우울한 얘기로 갑니까? 네, 중동 전쟁. 일단 뭐 확전을 막고자 하는 의지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도 쉽게- 이란도 그래요. 더 이상 확전은 안 됐으면 어.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쉽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또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도 언제든 개입의 의지를 약간 피력하면서도 살짝 발을 뺐다가 이걸 반복하면서 긴장감을 계속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레바논 측의 또 헤즈볼라 측과 이스라엘의 갈등, 혹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갈등, 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지금 중동 다른 국가에서 이스라엘의 뭐 대사관을 철수한다라는 얘기들도 들려오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좀 되고 있죠. 중동 전쟁 시나리오 단기전은 조금 물 건너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제한적 장기전. 그러니까 뭐 이란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다른 데 끼어들지 않는 선에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혹은 이스라엘 레바논 정도에서 이렇게 국지전이 계속 벌어진다면 그 갈등 속에서도 어찌됐건 유가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 지금 뭐 $100 얘기 나오는데 $100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뭐 밑에 있는 것처럼 $150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이제 물가 압력을 받을 테고 또 하기 싫은 얘기를 막 계속 인플레 압력, 긴축 얘기를 할 그쵸. 수밖에 없는데 참. 이란에 대한 제재, 뭐 이란과의 충돌까지만 안 가면 일단 시장은 아직 거기까진 감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란까지 이제 가게 되면 중동 전쟁 시나리오에서는 일단은 최악으로 가는 국면이죠. 유가, 물가 긴축 침체,
가능성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냥 지켜보면서 대응의 영역으로 둬야겠습니다. 석배님 오셨네요.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실제로 진짜 많은 분들이 오시네요, 다시. 너무 감사하다. 우리 귤톨 어디 갔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시장은 실적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뭐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쏟아내고 있고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이제 출근하신 저희 담당 PD, 이거 진짜야? 뭐가요? 테슬라 정말 9% 빠지고 있는 거야? 어. 라고 묻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가격 그리고 판매량에 대한 부진 우려 이런 얘기 등이 계속 나왔었고요. 그게 실제로 이번에 자동차 부분의 이 감소로 실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ESS 쪽은 그래도 양호했지만 당장 눈앞에 자동차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혀 안 해준 느낌이죠.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있다. 멕시코 공장 설립 연기하는 것에 대한 시사도 했고, 사이버 트럭 이제 4분기에 나올 건데 이걸로 돈 벌기까지는 뭐 1년 이상 걸릴 거야 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또 정치적인 문제도 영향을 좀 주면서 테슬라 주가 급락이 세게 나왔습니다. 자, 반면에 넷플릭스는 어제 시간 외에서 실적이 좋았죠. 공유 계정 단속했는데 유료 구독자 급증했고 요금제 올렸죠. 그러면 이거는 P와 Q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기존의 콘텐츠에 투자하던 돈은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그러면 콘텐츠 지출액은 줄었는데 이렇게 이익이 괜찮았다? 자본 지출 효율이 좋았던 거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출발과 동시에 급등 시작해서 그걸 쭉 유지했습니다. 16% 급등으로 거래 마쳤어요. 이게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실적에는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유니온 퍼시픽이나 뭐 AT&T나 이쪽 넷플릭스나 실적 나온 기업들은 그래도 상승으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이구나. 아니, 오를 만한 거리나 뭐 그런 게 실적밖에 이제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실적 아니면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 배당 메리트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옛날 얘기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주 초반에만 하더라도 중국 지표 좀 괜찮게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좀 이렇게 바닥 찍고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나? 중국 그러니까. 약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드라마틱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중국은 이것도 이제 연속성을 띄워준다면 진짜 좋아지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분명 반가운 소식이었죠. 이제 나아진 쪽에서 소식을 찾아본다면 말씀 주신 중국 얘기 있는데 GDP 4.9로 예상 상회했고 소매 판매도 좋았습니다. 이게 소매 판매 데이터가 의미가 있어요. 중국 그때 계속 저성장 저물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소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상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개발이나 고정 투자 쪽은 부진했는데 이건 결국 추가 부양책을 또 쓸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해서 중국 쪽은 그래도 기댈 요소가 하나 있었다. 지표 측으로 본다면. 물론 주가는 어제 상해종합은 연중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봐야겠죠. 이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아직은 들어가 있고요. 또 괜찮은 쪽을 본다면 반도체입니다. TSMC 실적도 양호했고요. ASM의 실적도 그래도 이제 뭐 최악은 아니었다. 삼성전자 실적에서도 우리는 확인을 했고 D램이나 낸드 쪽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 나옵니다. 트렌드포스 자료인데요. PC, 서버, 모바일, 뭐 그래픽 D램 전부 다 4분기에는 이제 가격과 ASP 올라갈 것이다 라고 시장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바일 D램 쪽에서 개선을 보였다라는 게 굉장히 반갑고요. 이게 스마트폰 쪽에 재고가 꽤 줄어서 이제 생산을 하고 다시 재고를 좀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미래에셋의 의견이었습니다. 뭐 이것에 대한 이걸 근거로 꼽으면서 이제 미래에셋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비중 확대 의견을 냈는데 오늘 수급적으로만 좀 잘 버텨줬으면 좋았을 걸. 외국인이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게 장 마감까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장을 냅다 파는 거라면 사실 좀 부담이긴 한데 만약에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흐름처럼 사준다면 그래도 반도체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버티는 쪽에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재고 줄고 수요 늘어난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격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와, 아무리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가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피해를 보는 게 없잖아 있겠지만 아, 참 근데 속상하네요.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방향이 있다면 결국 지금부터 삼성전자 야금 모아가는 거지 다달이. 문제는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이미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살 거지. 돈이 없다는 거지. 더 이상은 내가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비중을 늘릴 순 없다. 늘릴 돈도 없다 이거야. 약간 요즘에 이런 가계 거지. 소비여력이 너무 줄어가지고. 아,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채팅해서 대화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실력이 있으시고 대응을 좀 잘 하셨던 분들인 것 같고. 네. 각 채팅창에 아마 계시던 지금 여기 분들 채팅창에 중에 계신 분 중에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없을걸요? 정재님, 진원님 없으실 것 같아. 음. 석빈님도 없으실 것 같고. 없을 거예요. 다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나처럼 나처럼 분석하고 말로만 떠들고 실전 투자는 못하는 사람들. 아, 중인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거참. 아, 기독교시지. 네. 아, 그렇습니다. 현금도 종목입니다. 명재님 맞아요. 음.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는 좀 처참했어요. 근데 뭐 시장이 늘 좋았던 적도 없었고요. 뭐 늘 나빴던 적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거고요. 오, 오, 경제님 경제님 삼전 삼전 있으신데. 병진님 삼전이 있다면 매수가는 6만 원 초반대가 아닐까? 평단이 뭐 저희 한 15년 전에 사셨다. 아. 이럴 수도 있어. 2만 원 초반대. 48,000원 거봐. 와. 아. 이 정재님 저랑 계좌 합쳐서 물타기 하실래요?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삼전은 부자들의 종목이라. 부자. 부자. 네. 맞아요. 부자들의 종목. 제가 삼전을 산 이유에 아들 대학교 갈 때 이걸 그때 팔려고 삼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부자들의 종목은 맞죠. 10분 이제. 네, 전 진짜로 항상 말하고 다녔어요. 언어 우리 유희를. 아들 대학교 갈 때 삼전을 팔겠다. 그때 설마 이익이 안 되겠느냐. 아, 그런 얘기가 아닌데 부자들의 종목 맞죠. 나는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 사가지고 유한이 줘야겠다. 아, 한 네옴시티- 푼도 안 남는 거 아니야? 이게 되려면 내가 봤을 때 최소한 자동차는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유한이 시대에는 자동차 날지 않을까.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혹시나 전 농담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증시 얘기였고요. 저희도 이제 그냥 증시가 이러니까 너무 칙칙한 얘기보다 이렇게 좀 장난스럽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삼전 얘기하니까 컨디션이 확 올라오네요. 약간 분노 게이지가 그치. 올라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그냥 경제 이슈에서 지금 시장에서 무시 못하게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되고 있는 게 바로 미국 대선을 앞둔 시장의 눈치 보기 게임인 것 같습니다. 13개월 정도 뒤인데 9월 24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9%포인트 바이든 대통령을 제쳤습니다. 앞질렀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밤사이 뉴욕장에 영향을 줬는데요. 여기서도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섰습니다. 진짜 되려나 봐.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와, 우리 트럼프 때 다 기억하시지 않으셔요? 그 난리였는데도 지금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진절머리가 엄청나다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뭐 이스라엘 가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 뭐 이런 부담 등이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됐을 때야 좀 오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유 막 크게 떨어졌잖아요. 아, 이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때 저희가 브리핑에서 맨날 트위터만 보여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실제로 저희 새벽 방송했을 때
저는 오면 항상 처음으로 보는 게 CNBC 아니면 investing.com이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때는 정말 실제로 트럼프 트위터 먼저 갔다가 CNBC에서 뉴스 보고 investing.com에서 자료 찾고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트럼프가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광폭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노이즈라고 볼 수 있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게 좀 거세지면서 바이든 정부 혜택받았던 섹터들이, 말 끊어서 미안한데 어. 진짜 저거 일리 있다. 그치. 트위터를 일론이 사버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렇죠. 지금 거의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는 거의 둘만의 전쟁을 하고 음. 있죠. 자동차, 2차 전지,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쪽은 당연히 바이든노믹스의 뭐 혜택을 받은 섹터이기 그쵸, 때문에 네. 이쪽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커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인페이즈 대형주가 막 6% 빠졌습니다. 오늘은 이 관련 뉴스 하나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4%포인트, 6%포인트 이 정도 언제든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그만큼 바이든에 대한 그게 인지도가 좋지 않다, 여론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앞으로 후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여론조사 결과 좋게 나오면 실제로 그날 신재생 에너지주들 떨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트럼프기 때문인 거예요. 워낙 친환경 없애버릴 거야. 뭐 이런 공격적인 목소리. 그 저도 몰랐었는데 오늘 저희 출연자 중 한 분께서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과거에 뭐 이제 테슬라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뭐 이제 트럼프의 인지도가 좀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테슬라의 실적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급락폭이 조금 더 세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곤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제 슬슬 이런 거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섹터별 영향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라졌다라는 게 대다수의 시각이고 국내 이제 IRA 등에 발맞췄던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트럼프도 인프라 투자를 하지만 바이든이 훨씬 더 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쪽도 건설 기계 쪽도 일부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결국 누가 되든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앞서 이제 화면에서 보면 다시 띄워주십시오, PD님. 반중 스탠스, 그리고 리쇼어링, 뭐 인프라 투자, 요 가운데 딱 들어가 있는 섹터는 결국엔 반도체거든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잘하는 거, 반도체 들어가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는 거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광물 쪽은 아마 계속해서 광물 민족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요. 인프라 투자나 리쇼어링 생각을 해보면 내 동맹국에, 내 나라에 다시 공장 지어라고 했을 때는 결국 자동화 설비 쪽은 그래도 조금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시장 얘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결국 그래도 기대 볼 만한 섹터가 반도체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의견이라서 그나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뭐 경기 침체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 되고 이래버리면 사실 답 없고요. 뭐 전쟁이 더 격화되면 전쟁 격화되는데 누가 지금 TV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차 바꿉니까?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 뭐 신용이익이 안 가고 전쟁이 더 심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일단은 우위에 있다라는 게 다수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네. 다시 힘 빠졌어. 혼자 하고 싶네요. 이분이 너무 지금 기를 빨아가서. 쉽지 않다, 진짜. 아니 다른 방송에서도 보면 이제 채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네. 회사 분위기는 어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편집해 주세요. 지금 5%가 넘어. 안 물어보는 걸로 네네, 편집 좀 그렇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채권 비중이 높긴 한데 단기채와 장기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리밸런싱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상장한 ETF가 있는데 만기 매칭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만기까지만 갖고 있어도 최소한의 만기 수익률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채권을 그러네. 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채권 관련된 상품들은 뭐 다 죽어 막 그런 건 아니고 거기서 또 운용의 묘를 살리는 건데 쉽진 않죠. 당연히 쉽진 않은데 나름대로 장단기 전략이나 만기 매칭 전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채권 워낙 많이 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얘기 나온 김에 약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채권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또 새로운 투자 전략을 사용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조금씩 높다 보니까 뭐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약간 변동성도 그만큼 좀 커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에 소극적 대해서도 왜곡이 좀 있습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채권은 일단 뭐 기관이든 헤지펀드는 아닌가? 뭐 좀 장기적으로 보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유념하시면서 좀 전략 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시장 얘기는 이 정도로. 네, 진원님이 실제로 한미반도체 시총 5조 넘는데 전고점 부근에서 버티고 있다. 오, 그러니까. 레프잉님 진짜 오랜만에 맞아요. 봅니다. 오, 레프잉님. 석비님도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오늘 반가운 분들 너무 많으셔서 이건 너무 좋다. 네. 네. 롱앵커 패밀리들 좀 다 롱앵커 돌아오셨으면 패밀리. 좋겠습니다. 돌아오세요. 진짜 반가운 아이디들 오랜만에 봅니다. 마지막! 왜 갑자기 아니, 제가 너무 혈색이 없어 보여요. 혈색 없는 걸로 치면 제가 최고죠. 네, 그러니까 하나라도 혈색이 있어야죠. 어떻게 이걸 네. 빌려드려요? 저는 이쪽에만 효과 따로 준 줄 알았어요. 아, 오늘은 어떡해. 왜요? 오늘도 우울한 얘기야. 뭐 항상 우울한 얘기죠, 경제.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 뭐 범죄 뉴스가 도배가 되고 선행 뉴스보다는 뭐 안 좋은 얘기가 항상 좀 앞단에 뭐길래? 서니까요. 축소 경제입니다. 슈링코노믹스라고 해서 네. 슈링크와 이코노믹스 이제 줄어든다와 경제의 합성어인데 슈링크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피부? 슈링크 주사 아니에요. 턱선 만드는 이거 거? 레이저예요. 아, 그래요, 레이저. 레이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300샷, 500샷. 맞아요. 음. 그거 세게 받아야지 효과 있다는데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파요. 이게 아니 그 금리 있고 이러면 되게 아파요. 근데 금리가 있으면 아프다고요? 네, 이렇게 저는 금리도 있고 세라믹 이것도 있고 하니까 임플란트는 안 했고 괜찮아? 임플란트도 아프지 당연히. 아, 그래서 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진짜 그 부위가 막 너무 그래요. 그래갖고 저는 약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효과가 그럼 일도 효과가 없었어. 없지. 맞았어. 그래서 어떤 분은 출산하는 것보다 아팠다 그러더라고. 500샷 막 이렇게 가니까. 에이, 그건 좀 심했다. 뭐 사람마다 개박해. 내가 출산을 한 건 해본 건 아니지만. 네가 출산의 고통을 알아? 아무튼 그 슈링크잖아요. 그 슈링크. 네. 줄어든다. 네. 슈링크와 이코노믹스의 합성어고요. 네. 생산하고 납세하는 인구가 줄어서 절대적인 경제적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을 축소 경제, 슈링코노믹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출산율 떨어지고 고령화는 계속되고 뭐 그런 느낌인가? 그렇죠.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할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일할 인구도 줄어들게 네. 될 거고. 고령화가 진행된다라는 것은 결국 소득도 줄고 소비도 줄다라는 얘기죠. 네, 결국 이 축소 경제는 거의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산업 구조의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일단 과거 대비 문구점이 엄청나게 사라졌잖아요. 그건 맞지. 문방구. 맞아. 10년 만에 이제 15,000개에서 작년 말 8,000개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거의 그리고 반토막이 났고. 요즘에는 쿠팡으로 오니까 그리고. 그렇죠. 작년 기준에 어린이집이 2017년 이후부터 해서 별로 몇 년이 안 됐는데 10,000개가 좀 사라졌다고 하고요, 국내에서. 어린이집 대신 그 자리에 이제 요양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아이를 돌보는 것과 비슷하다 해서 뭐 유치원을 노치원으로 이렇게 간판만 바꾼 곳도 있더라고요, 지방. 실제로? 네네. 노치원이라고 쓴다고? 네, 그래서 한자 이렇게 딱 넣어갖고 쓴 것도 와, 있고. 참. 아이가 줄고 1인당 자동차는 늘어나서 어린이집 부지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을 좀 더 쉽게 할 진짜.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씁쓸한 얘기였는데 벚꽃 피는 수능으로 대학이 망한다고. 밑에서부터 대학이 망한다고. 지방대학 50% 소멸 전망 나오고 있죠. 학령 슬프다, 인구가 줄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방대학교는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중동 혹은 동남아 쪽에 외국인들을 엄청나게 유치해서 한 대학교는 강원도 고성의 경동대입니다. 글로벌 캠퍼스. 한국 학생이 거의 없고, 한국에 온 유학생 950명이 이제 학교의 주력 학생이라고 해요. 근데 유치를 한다는 건 그래도 등록금은 받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러면 등록금을 내고 근데 외국 학생들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그런가? 의미에서 좀 선택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가득 유치된 대학교 앞에는 외국인 식당, 외국인 마트가 생겨. 그러면 기존 마트에서 또 상권이 한번 바뀌게 되는 거지.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아이들을 뭐 사교육비 지출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전체 인구 파이가 줄면 의미가 사교육에서는 당연히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교육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 교육, 퇴직자를 위한. 그리고 내가 느끼는 건 음, 이렇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그 업체에서는 이걸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아, 요즘에 별거 안 아이러니해. 보내도 중고등학생 되면 정말 한 200씩 학원비가 든다. 수도권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고액화해 시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애를 둘을 다 그렇지. 직장인들이 집에 대한 부담도 있고 생활비 부담도 있는데 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해도 월 200이 교육비로 나가면 거기다 애들 아이폰 아니면 안 된다며. 아이폰도 어떡하냐고. 저는 제 미래가 좀 걱정이 돼서 네,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데 학령 인구가 줄면서 이게 부동산에도 영향을 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대단지가 모여 있는 곳 부동산은 살아남게 되고 그쪽 그렇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학교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아이를 보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파일도 받았던 것 같아. 서울 내에서 그래도 학령 인구가 유지될 만한 학교 리스트가 이렇게 쫙 있었어. 그래서 이 지역 인근의 아파트는 시세가 어떻게? 서울 안에서도 그런 걸 걱정해야 될 그렇죠, 지경이에요? 그렇죠. 서울 안에서도 반 인구 정말 뭐 10명 정도 되는 곳도 되게 많던데요. 그래 맞아. 초등학교. 좀 노령화된 지역이 좀 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심각하다. 왜냐면 나는 내가 44번이었던 기억이 나거든. 너 몇 번? 아, 학교. 그러니까 한 반에 44번에 44번, 뭐 45번까지 있었고, 몇 번이었지? 한 13반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5반 정도, 6반 정도 이러니까 엄청나게 줄었다라는 게 실감이 되죠. 제가 아무리 나이가 좀 있다 해도. 저는 음. 김씨여서 좀 앞번호이기도 했을 뿐더러 그다음에 한때는 키순으로 키순이었어. 난 키순으로 44번. 그래서 그것도 앞번이었어요. 많이 잘 컸네, 다행히. 제가 중2 때까지는 막 6번, 7번 그랬어요. 와, 중3 때 갑자기 커가지고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못 만나는구나. 그렇습니다. 나이 차가 있네요. 네. 어?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뭐 괴롭힐 생각만 하고. 직격단을 맡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종교계도 영향이 있다고 해요. 종교계가 왜요? 한국 천주교의 통계를 보면 네. 신학생 수가 10년간 40%가 줄었고요. 신학생. 개신교에서도 신학과 정시 모집이 모두 정원 미달. 이건 꼭 종교계라기보다 그냥 대학교랑 연장선이네. 그렇죠.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출가자 수가 2000년 500명이 넘었는데 작년에 60명 정도. 그리고 이게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 조사인데 미국의 주요 기독교 종교인 대다수가 50세 이상, 그리고 3분의 1이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30세 미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종교 이탈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고령 인구에 의해서 종교가 조금 지탱되는 현상이 세계적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절벽 시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계도 살펴보면 연초에 저희가 합계 출산율 0.78 얘기하면서 고려했던 부분이에요. 분유업계. 구조조정 이야기 요즘 나오거든요. 이쪽도 결국 성인용 분유, 뭐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식단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좀 활로 모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기저귀 업체들도 음. 올해 처음으로 애기 기저귀보다
노인용 기저귀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역전당했어. 그렇대요. 어떡하냐. 전 진짜 이런 게 걱정되거든요. 지금 인력 부족도 심각해요. 조선, 해운 이런 데 보면 인력이 심각하지. 없어서 난리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일은 더더욱이나 인력난이 심합니다. 요즘 건설 현장 앞에, 주요 앞에 식당가들은 전부 다 이제 베트남어 뭐 이런 거 많이 써 있다고요. 그만큼 외국 인력 조달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 소비는 이제 결국 경제 규모죠. 뭐 인도나 중국을 우리가 왜 좋게 보겠습니까? 이제 인구가 많다라는 것이고, 해법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정말로 사회를 바꿀 만한 해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좀 최근에 보였던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이 공무원 중에 아이 둘 이상은 승진 우대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아니, 그리고 이제 아이 둘도 다자녀 혜택 맞아요.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 선배 만났는데 다둥이 위험을 보여주지 이러면서 어. 주차비 할인 칼이 딱 꺼내주는데 선배 애 둘이거든요. 얼떨결에 다둥이가 된. 어. 어. 그런 식으로 또 뭐 소득 지역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가 지원된다던가 뭐 나름의 노력 등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난임 시술비가 없어서 애 안 낳는 거 그럼. 아니고 뭐 승진 뭐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주차장 50% 할인받고 싶어가지고 오! 또 낳진 않잖아. 화내면 안 돼. 키우는데 어. 정말로 키우는데 사회가 기업이 바뀌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육아휴직 갔다 오면 뭐 승진 막힌다라고들 하잖아. 네. 그러면 안 되고 안 갔다 오면 승진이 막히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죠. 어렵네요. 제가 막은 적 없는데요. 네, 아니요. 그냥. 그래서 정책이 눈에 띄는 다른 국가들을 좀 보시면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좋은 프랑스, 우리의 딱 2배입니다. 자녀가 많으면 새 혜택을 엄청나게 주고요. 비혼이나 동거를 통해서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혹은 육아수당을 다 줍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비혼 출산이 60% 이상이라고 하고요. 전체 가족의 21%가 자녀 수 3명 이상의 다자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 주고 불임 치료 100% 정부 지원해주고 초중고 학비 무료고 학교 방과 후 돌봄 무료입니다. 식비는 내요.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합니다. 이런 정도의 가 있어야 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육아 정책을 펼쳤던 국가 중에 하나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라떼파파라고 하는데 아빠들이 이제 라떼 먹으면서 유모차 끄는 모습을 많이 본다고 그만큼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는데 정말 자유롭게끔 돼 있다라고 합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을 480일을 쓸 수 있고요. 부모 한쪽은 돌아가면서 반드시 90일 이상을 써야 합니다. 육아휴직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꼭 아기 낳고 직후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저 육아휴직 예를 들어 뭐 90일 뭐 아니면 480일 중에 한 며칠 지금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편할 때 좀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상황에서 그게 너무나 유용하게 쓰일 그럼. 수 있다라는 거죠. 초중고 무상 교육이고요. 대학은 자국민과 EU 회원국 국민에게 등록금 무료, 20세 미만 자녀 의료비 전체 무료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자식 키우는데 압박이 좀 덜 하지 않을까? 어때요? 근데 네. 이러면 엄청난 돈이 들겠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음. 뭐 대학교 무료, 뭐 의료비 전체 무료 이거는 부럽긴 한데 음. 제가 키워보니까 아니 사실 우리도 처음에 뭐 육아 수당도 나오고 보육 수당 따로 나오고 그다음에 초중고 의무 교육이잖아. 물론 방과 후 돌보면 따로 또 돈을 내야 된다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야? 뭐 집 어. 그리고 약간 이게 개인주의 사회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나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거든요. 빨리 애 키우고 나도 그냥 나의 독립적인 삶을 다시 살고 싶다 와이프랑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는 듯한 느낌도 없잖아 있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남녀 갈등도 워낙 요즘에는 극단으로 좀 대립이 생기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낮고 그러면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갈등을 견디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갈등만 많아질 것 같은 육아 활동을 아예 애초에 하지 맞아, 않겠다라는 맞아. 딩크족이 많아지는 건 음. 이것도 분명히 문제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려면 종교도 예전에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전도를 하려면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이 기독교인이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대. 그래야지 종교를 맞아, 맞아, 맞아. 따르고 싶어진다고. 근데 이것도 그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힘들어서 허덕허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는 사회면 그래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유인책이 될 텐데 지금은 말씀 주신 대로 집 문제, 교육 문제에서 허덕허덕 하잖아. 그리고 항상 회사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육아휴직하고 우리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사회적 기반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 대체율이 앞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80%는 기본이고요. 기업들이 얹어준대요. 그래 너 육아휴직이야? 10%더 얹어줄게 해서 뭐 90% 100% 맞춰준대. 그러니까 월급 나오게 해준다는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실질 소득 대체율이 한 39%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본도 저출산 심각하게 겪었고 고령화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요즘에 좀 특이한 난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갖고는 와봤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보육 스테이션이라고 따로 공간을 마련한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출근하면서 그 지하철에 있는 보육 스테이션에 아이를 맡겨. 그러면 보육 스테이션에서 애들을 쫙 실어서 스쿨버스 5대를 돌려. 그래서 걔들 각각의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보육원이 아니라 진짜 보육 스테이션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가는 지하철역 앞에 그러고 나서 이제 하원 시간에 또 여기서 스쿨버스를 딱 해서 애들 다 태워가지고 그 지하철역 보육 스테이션에 데리고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름의 뭐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으면 부모들이 퇴근을 해서 달려와서 애를 데리고 집에 가는 거야. 야, 우리 사업할래? 괜찮아? 괜찮은데? 내 보기도 힘든데 지금 그거 어떻게 하냐. 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니까 9시까지 맡아줘.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원 시간에 맞춰서 뛰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것도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이제 일본의 일부 특별 몇몇 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 정도까지도 아이디어 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뭐 난임비를 지원하든 뭐든 간에 정말 뭐라도 해서 출산율을 올려놓지 않으면 정말 저출산 쇼크로 우리 경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생애 주기라는 이제 뭐 소득 주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33세 뭐 이제 남성 평균 초혼이 그때래요. 그러면 곧장 결혼해서 애 낳아도 34세. 대학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고 해도 한 20년 정도 아이한테 돈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내가 한 54? 네. 거기서 이제 애에 대해서 털죠. 네. 그런데 우리 소득은 42세 정점 찍고 내려와요. 네. 그러면 60세부터 이제 적자 전환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노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초혼 늦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조금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노인 빈곤이야. 결국 사회의 모든 문제가 지금 저출산에 연결돼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연금 상품인 TDF 2050을 가입하시면 생애 주기에 맞춰서 와, 성과급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2050. 정도면? 2050년에 은퇴한다. 그러면 2050 어. 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언제 은퇴해요? 우리요? 네. 우리는 은퇴 안 해요. 안 해요? 100세까지 일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맞아요. 예. 제 사주에도 있던데요. 78세까지 소처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TDF 2050을 가입을 하고 똑같은 거를 다시 가입해야 돼요. 한 번 더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은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래프행님, 댕댕이가 최고. 그렇지. 맞아. 요즘에 펫보험 얘기도 나오던데 제가 조만간 펫코노미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고 요즘 펫보험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것도 한번 모아서 하기는 할게요. 정말로 요즘에 아이 데리고 유치원 뭐 이렇게 나와서 하원하잖아요. 그러면
강아지와 함께 나랑 맞아. 똑같이 유치원 이제 하원하듯이 이렇게 도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 그리고 저녁에 나가면 한 8, 9분이 이제 밤에 아이들 없는 놀이터에서 강아지들 정모도 하고 매일같이. 그래서 또 새로운 육아인 거죠, 그쪽. 저쪽 반대쪽에서 유모차가 이렇게 와. 그래서 저 집 아기는 누구지? 이렇게 딱 보면 안에 강아지 들어있고. 포메라이언 이렇게 웃고 있고. 너무 그런 경우 귀엽죠? 되게 많습니다. 아유 참. 앞광고. 아까 관심 그렇죠. 저희 채널에서 하는 건 괜찮다고 이제 저희 그 협회로부터 오. 피드백까지 다 받아서 예전에는 그냥 이런 종류의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도 지금은 되는데. 아예 상품명을 그냥 말해도 돼서 우리 다 같이 TDF 20304050 아, 그죠, 진호님. 포메가 진짜 많죠? 귀엽긴 하죠. 너무 지금 귀엽죠. 우리 자산운용 상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얘기도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투자일수 금융사가 세븐 아니잖아요. 저희 출발 성공 투자 7시 전체 경제 채널에서 압도적인 시청률 1위를 하고 있고요. 투자뉴스 7 조회수 상으로도 뭐 타 경쟁 채널 대비 압도적입니다. 그 시간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하루 개장 전 대비는 모두 되니까요. 언제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 프로그램 광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채널 통해서 그러면 이번 회 출연료는 따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뭐 좋으실 대로 하시죠. 시청률 유입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좀 한탄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아, 그러네요. 얼른 네. 식사하시러 가셔야겠다. 네, 일단 좀 힘 빠지는 시장 그래도 잘 좀 이게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결국 보면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 좋은 날도 오겠죠. 네. 저희가 좀 우울하게 초반에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좀 열받아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냥 가볍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넘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주말 동안에는 좀 편히 힐링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은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그때는 좀 좋은 소식이 더 많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죠. 그럼 저희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